유럽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2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선 사망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됩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하던 서울 연은초등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 초등 1, 2학년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서울과 경북 등 일부 지역 초등학교는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운전자가 뒤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갈 거를 제가 이거까지 이거는.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 4만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100만 장을 지원합니다. 또 KTX와 고속버스 이용권도 할인 판매됩니다. 국내 당뇨병 치료제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기준치 넘게 나왔습니다. 해당 약품 복용자가 26만 명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당장 복용을 중단하지는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이미 9개월 전 후원금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은 걸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사과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유럽부터 미국을 거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소아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고열과 복통, 피부 발진에 시달리다 심장 이상으로 번지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직 이 병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첫 소식 이상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도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른바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가 2건 신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시체계를 가동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입니다. 2건은 모두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었고 연령대를 보면 10세 미만이 1명이고 10대가 1명입니다. 19살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지속된 고열과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염증이 있고 코로나19에 노출력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사흘 이상 발열에 피부 발진, 결막염,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확인된 2 의심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과거 감염을 모르고 지났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코로나 확산 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소아청소년 등 젊은 층에도 코로나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소아청소년 연령이 성인들보다도 위험성이 좀 낮지 않을 일부가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것 같아요. 이 질병은 지난달 말 영국 런던의 어린이 8명에게서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면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미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에서는 사망자도 나왔고 20대 성인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이 신종 질병에 세계보건기구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해외에선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엔 프랑스에 사는 9살 어린이가 이 질병에 걸려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막 충혈과 발진 등의 증상이 가와사키병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각국 의료계는 전혀 다른 신종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t's a new disease. It looks like Kawasaki disease, but it's different. It's 125 children in France. 미국에서도 최소 4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5개 주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엔 20대 초반부터 25살까지 성인 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해외 13개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I call on all clinicians worldwide to work with your national authorities and WHO to be on the alert and better understand this syndrome in children.
긴급 연구에 착수한 WHO는 미국과 유럽 외의 국가에선 환자가 거의 보고되지 않아 전 세계적인 자료 수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내일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3, 고2 학생 약 240만 명이 등교 개학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보신 것처럼 신종 질병까지 겹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데요. 오늘 초등학생부터 교사까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수도권에 등교가 연기되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문은 굳게 닫혔고 이틀간 학교를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개학 준비로 분주해야 할 학교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여는 초등학교 긴급 돌봄 교실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귀가한 겁니다. 승원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점심 이후로 좀 열이 있다 그래서 퇴원을 했더니 열이 좀 있어가지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40명 가까운 학생이 어제 긴급 돌봄 교실에 등교했고 이 가운데 16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남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들었습니다.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 1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명 넘는 학생이 다니는 이 초등학교는 내일 예정됐던 1, 2학년 개학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8시간 이렇게 폐쇄해라라는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개학 등교 수업이 아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알렸습니다. 확진 학생의 아버지도 감염됐고 동생이 다니던 인근 유치원은 2주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에서도 미술학원 강사와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7곳과 유치원 4곳이 등교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양천구 은혜교회에서 전도사 1명이 확진되면서 인근 초등학교 2곳도 등교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교사가 근무하는 경기 부천 속천초등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천 지역 고3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60여 곳에 등교 수업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딸과 싸운데 앙금을 품고 쫓아와 보복성 사고를 냈다고 이 피해 학생 가족들이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부터 보시죠. 배우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흰색 SUV 차량이 아이가 탄 자전거에 바짝 붙어 골목 모퉁이를 돕니다. 급기야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차는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뒤에야 멈추고 여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9살 초등학생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들은 당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피해 학생이 운전자의 딸과 다퉜는데 이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 학생을 쫓아왔던 겁니다. 코너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보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서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거침없이 들어오고 근데 그 브레이크도 안 밟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마 저 오빠들 왜 괴롭혔다 금지라니까 엄마가 이제 여기 와봐라 이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더 도망가니까 따라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아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돕는 단체들의 각종 논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어제도 이용수 할머니의 거센 비판을 받았죠. 나흘 후면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퇴는 하지 않을 분위기인데 강병구 기자가 윤 당선자의 근황을 파악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보좌진을 꾸리고 의정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사용할 의원회관 530호 사무실입니다. 이전에 쓰던 의원이 짐을 모두 다 뺀 상태지만
윤 당선자의 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언제쯤 짐을 빼는지 방을 빼는지 이런 일체 접촉이 없었어요.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 당선자는 내일 열리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지금까지 제기됐던 다양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 해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좌진과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던 의원들이 함께 해명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며 은행 계좌 등을 들여다보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자의 추가 입장 표명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래한국당은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돼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면 검찰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윤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추가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윤 당선자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새로운 의혹 제기 없는 감정 토로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할머니의 감정풀이였다는 게 의원들의 대체적 반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 당선자가 배신했다는 할머니 개인의 서운함만 부각됐다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새로운 내용이 없어 당의 기존 입장도 변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배고픈 할머니들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거기서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할머니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윤 당선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검찰에서 하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당이 윤 당선자 의혹을 은폐한다는 등 윤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10년 전 별세한 신미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윤미향 당선자와 정대협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할머니는 정대협이 먹고 살기 위해 시위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정대협을 고양이로 할머니들을 생선으로 빗대기도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서울 남산에 세운 조성물입니다.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새겨져 있지만 2008년 별세한 신미자 할머니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정대협의 모금 활동과 횡령 의혹에 대해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심할머니는 정대협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16년 전 일기장에도 심할머니의 심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할머니는 정대협을 고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생선으로 빗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대사관 앞 시위는 정대협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며 윤미향 당시 대표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심할머니는 다른 피해 할머니 13명과 함께 2004년 정대협과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피해 할머니 이름을 팔아서 후원금을 받아놓고선 일부 할머니 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15년 전 일기에는 정대협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신공격과 모함을 당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 측은 특정 할머니들을 차별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연이 있고 할머니들의 속사정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나눔의 집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의혹을 두고 이 직원의 내부 고발과 운영진의 반박이 맞서고 있는데요. 채널A가 이 운영진이 9개월 전 할머니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사과하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눔의 집 소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과 직원, 법인이사 등이 모인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8월. 일주일 전 후원금 사용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법인과 운영진에게 개선 방안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할머니가 겨울에 여름 신발을 신거나 그 돈이 없으면 옷을 못 사.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나눔의 집 지출 등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김모 사무국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직원과 이사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욕구는 무시하고 안전을 위한 기본적 지출에도 인색했던 김 사무국장에 대한 책임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경복궁이 소원이라는 할머니를 왜 못 가게 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행사를 참석하게 하는지, 왜 할머니 떨어진 데를 왜 5번씩 요구해 겨우겨우 다른 거랑 겨우 바꿀 수 있느냐. 하지만 회의가 열린 지 3주 만에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사무국장은 종적을 감췄고 사무국장 책상에선 외국인들이 기부한 외화 후원금이 무더기로 발견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잠재적 노인학대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 집을 내일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사실 큰 게 아니라 이 할머니들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게 많은 후원자들 바람일 텐데요. 보신 것처럼 나눔의 집 운영진이 시정 약속을 했지만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사회 관계자는 왜 변화가 없는지 묻자 코로나19 핑계를 댔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매년 수십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와도 할머니들의 생활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 관계자는 필요한 물건 목록을 작성하면 지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머니들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 리스트를 정리를 하세요. 리스트를 정리해서 그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저희 건의를 드릴게요. 그동안 할머니들에게 돈을 못 쓴 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이 이사회로 올라오지 않아서라며 운영진을 탓합니다. 물론 사업들을 미진해갖고 솔직히 우리 소장님 민망할 정도로 제가 이사회에서 깝니다. 사업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할머니들의 외식 횟수나 쇼핑 비용을 늘려달라는 요구에는 노력하겠다면서도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할머니들이 얘기할 때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채널A는 지난해 8월 내부 회의에서 개선을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법인 이사회 측은 시설에서 올린 사업 계획이 부실해 지난해 연말 예산 이사회를 연기했고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이사회를 다시 열지 못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뭐 이런 걸 해갖고 이사회가 또 못 열렸죠. 이사회와 운영진, 직원들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는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네, 할머니의 배우,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곽상도 기획설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서 윤미향 당선자를 연일 저격하다 보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곽 의원이 기획했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일부 친여 성향 네티즌들은 이제 와서 곽상도를 옆에 앉히시다니요. 할머니 옆에 곽상도가 떡하니 붙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 지역구가 할머니가 계신 이 대구라 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이 중요하죠. 그 기자회견장에 그럼 곽 의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체크해봤는데요. 기자회견이 열리던 시간에 곽상도 의원은 서울에서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분이나 그분 주변에 있는 분, 어떤 분한테 전화 한번 하거나 통화한 적 없고, 내일이라도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오늘 라디오에서 이 배우론을 제기해서 하루 종일 이 여론이 시끄럽던데요. 네, 김어준 씨는 할머니 회견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정치권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여러 문장들이 도저히 그 연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할머니가 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럼 이용수 할머니는 이 배우설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정리해서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이 여권 일부에서 이런 배우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을 비판하고 나오자 처음에는 할머니의 기억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이후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어떻게 저렇게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실까 놀랐다. 기억력 등 이상한 매도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억 왜곡을 주장하기 애매해지니까 기획설, 배우설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배우설에 이어 네. 할머니를 조롱하는 만평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자 중부일보 만평인데요. 물에 빠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자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 보따리 내놔라, 국회의원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합니다. 살려줬더니 할머니가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아주 사악한 만평이라면서 할머니들을 자기들이 거두어준 불쌍한 곰 정도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이 두 번 다치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보수 진영 잠룡들도 슬슬 움직이나 봅니다. 이 원희룡 제주지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주도에서 채널A와 만났는데요. 보수 진영에서 함께 하고픈 인물로 의외의 인물을 꼽았습니다. 최소한 안철수를 넘어 진중권까지도 금태섭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 국가에 필요한 이 시대의 보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 원조 쇄신파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제안이군요. 네, 다음 유승민 의원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면서요. 네, 팬클럽 유심초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게 저의 이제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입니다. 보수 쪽의 단일 후보가 되어서 민주당 후보를 제가 반드시 이기겠다. 네, 유 의원은 가을쯤 대선을 준비할 캠프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수의 희망이 되기 위한 여러 정치인들의 선의의 경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국내 여행 주간 6월 20일부터 7월 19일입니다. 날짜만 정한 게 아니라 각종 혜택이 생긴다고 하니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기차, 고속버스, 배를 타는 저렴한 이용권이 나오고 숙박 할인 쿠폰도 나온다는데 황아람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 숙박 예약 시 최대 4만 원의 할인 쿠폰이 주어집니다. 할인 쿠폰은 숙박 요금에 따라 3만 원권과 4만 원권 등 두 종류가 지급되는데 선착순으로 100만 개까지 발행됩니다. 9월과 10월 숙박 때만 사용할 수 있고 8월에는 예약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올해 여행 주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늘립니다. 이 기간 동안 KTX와 고속버스, 여객선 등을 할인된 가격에 탈 수 있는 다양한 탑승권이 나옵니다. KTX는 10,000명을 대상으로 노선에 상관없이 편도 4회를 탈 수 있는 1인당 7만 원 탑승권이 판매됩니다. 고속버스도 10,000명을 대상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4만 원 이용권이 판매됩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편도 비용은 KTX는 5만여 원이고 고속버스는 4만 원 안팎입니다. 할인 금액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관광업계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죠.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민생을 돌본다고 국민들은 느끼잖아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요.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안전하다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좀 기분 전환도 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게 세금을 그런 쪽으로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행 쪽이기보다는 다른 쪽에 더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국내 여행을 장려하지만 아직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배달 음식 시장 호황입니다. 배달기사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배달 경쟁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면허 시험장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려고 응시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배달업이 늘어나고 있고 배달 진행량도 많고 그래서 요즘 배달하는데 원동기 자격증이 필요해서 운전면허 시험 대기 장소는 청년부터 장년까지 원동기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자 오토바이 배달 일자리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4월달에 4,000명이 늘어났는데 택배 이런 데도 넘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11,000명 넘는 응시자가 원동기 면허 시험에 몰려 1년 새 3,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지자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함께 늘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새 8%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13% 늘었습니다. 배달 건수만큼 받는 돈이 늘어나는 배달 대행 기사들은 전투콜이라고 불리는 배달 콜잡기 경쟁 속에 과속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크 시간에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경쟁 때문에 이제 좀 법규를 좀 많이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불법 유턴이라던가 아니면 일방통행 그냥 가고. 철저한 단속과 배달 기사를 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택배로 물품도 요즘 많이 시키는데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와서 비상입니다. 현재까지 10명이 나왔고 물류센터와 관련된 3,600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서부 지역으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배송 차량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안에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 폐쇄된 겁니다. 폐쇄된 물류센터 앞에는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0명.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지역과 서울과 인천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직원 자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 1,000명을 비롯해 납품업체 직원과 최근 퇴직자까지 3,6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 200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다 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어요. 근무자들 거주지가 부천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 서울시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것도 검사가 될 거예요. 일각에서 택배 물품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장거리 또는 뭐 중장거리라도 이송되는 어떤 배달 물건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쿠팡 측은 물류센터를 폐쇄했지만 인근 물류센터 등을 활용해 상품 배송에는 거의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 배송 전 소독을 하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죠. 취재진이 현장을 점검해보니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착용하지 않은 일부 시민들도 버스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마스크를 꺼내듭니다. 거의 한 90% 이상, 옛날에도 한 85% 정도 있고 45명 정원인데요. 보통 거의 40명 이상은 해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평소보다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쓴 것 같아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버스와 택시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승차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승차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착용 안 하고 다니는 분이 많았어요. 네. 착용을 안 하고 나오셨느냐 그러면 깜빡했다 하는 사람이고 미안하다 하는 사람. 출퇴근 시간 붐비는 버스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뒷문으로 승차하기도 했습니다. 제지하기가 힘들어요. 아침에는 혼자 가니까 뒷문을 타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제지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재로선 권고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첫 차 때 한 3분 정도 안 찼어요. 마스크 착용해야지 이제 가방이 있다고 그렇게 힘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안 차시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차례 자가격리를 어기고 사우나 같은 곳도 방문한 20대 남성인데 코로나19 이후 관련법이 강화돼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병원에서 퇴원한 27살 김모 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보건당국에게서 받았습니다. 김 씨가 입원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흘간 예정됐던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돌연 집을 무단 이탈한 김 씨. 이틀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수차례 다중이용시설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청정 걷고 근처 편의점 들어서 술 사서 소주 먹고 벤치에서 자고 뭐 공중화장실 안에서 자고 그것도 길거리 또 걷다가 편의점 앞에서 경찰들이 강경사장한테 한번 잡히고.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김 씨의 무단 이탈은 계속됐습니다. 이곳 임시보호소로 옮겨진 김 씨는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달아나 1km 정도 떨어진 농장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수칙을 2차례나 위반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충분히 위험성을 알고도 사우나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내외 심각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이었던 관련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개정된 뒤 첫 실형 사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공군의 비행단에선 자신과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것 같다는 익명의 쪽지 신고가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은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쪽지의 필적을 감정하고 지문까지 조회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수도권 모 공군 비행단이 익명의 쪽지 하나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볼펜으로 직접 쓴 코로나19 의심 자진 신고 쪽지가 소원 수리함에서 발견된 겁니다. 쪽지에는 외출을 다녀오는 길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고 의심 증상이 있으니 전 부대원에 코로나 검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군은 쪽지가 발견된 때부터 어제까지 전 부대원들의 외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탓에 공군 비행단은 2,000명이 넘는 부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심 증상자는 없었지만 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군은 처벌하지 않을 테니 자진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쪽지 신고를 한 장병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이곳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은 물론 쪽지에 남은 지문까지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1명이 더 늘어 총 52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육군 말년병장이 대구로 휴가를 나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건데 부대 복귀 없이 전역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역이 예정된 병사라 이후 전역 휴가가 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전역할 예정입니다. 군은 입대자 전원 진단검사 방침에 따라 이번 주에도 6천여 명의 입대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콩의 거리는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자 고국을 버리고 이웃국가 대만으로 향하는 홍콩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때 불었던 해외 이주 열풍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청년을 에워싸고 곤봉으로 때리고 시위에 가담했던 중년 여성을 뒤쫓아가 넘어뜨립니다. 驚就個個都驚，但係講真，我哋係都要出嚟行嘅，因為如果佢咁樣嚇我哋，因此我哋驚唔出嚟行嘅時間。 보안법 파동을 계기로 홍콩이 다시 혼란에 빠지자 조국을 떠나려는 홍콩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중 연예인이자 영화 무간도로 유명한 영화배우 황추생은 타이베이에서 자가격리하는 영상을 올리며 대만 이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중파 차이총통이 연임에 성공하자 대만행 문의는 작년보다 10배나 폭증했습니다. 呢個禮拜咧，香港社會環境咧起咗一啲好大嘅變化嘅，咁就即刻揾我咧，想了解多啲咧移民去台灣咧嘅詳情嘅。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대만으로 건너간 홍콩인은 재작년보다 40% 늘어난 5,800여 명에 달합니다. 홍콩 탈출 행렬이 이어지자 캐리람 장관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Mainland agencies coming down to arrest people undergoing protest, and they will be arrested. The moment are your imaginations. 반중 시위대 역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독재 정권에 저항한 한국인들의 지지를 한글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 정치인 186명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파괴할 거라며 홍콩 보안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홍콩의 자치를 훼손한다는 이런 서방 국가들의 우려에도 중국은 이틀 뒤 양회 폐막식에서 이 보안법 의결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자국을 비판하는 국가들을 향해 날선 공격을 하는 외교관들을 오히려 늑대 전사라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중국 당국은 예정대로 홍콩 보안법을 의결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我们敦促美方纠正错误，撤销有关决定，停止干涉中国内政。中方将继续采取一切必要举措。 검찰 수장까지 나서서 신장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당의 통제를 모범 사례로 들며 보안법 옹호에 나섰습니다. 서방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방어하는 중국 외교관들의 엄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죽음의 신에 비유하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반유대주의 비판이 일자 해킹당했다며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This kind of so-called wolf warrior diplomacy. Are you concerned about growing international backlashes against this new approach from Beijing? 中国自古就是公认的礼仪之邦，对于蓄意的中伤，我们一定会做出有力的回击。 오히려 미국 등 서방의 부당한 내정 간섭에 대한 중국의 정당방위라는 입장입니다. 发出严重错误信号。 이런 가운데 중국 화폐 달러당 환율이 이틀 연속 7을 돌파하는 호치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를 두고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면서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 다음에 2위가 브라질입니다. 확산세가 무서운데 이 브라질 대통령은 방역 원칙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보를 보여 국민들이 냄비 퇴진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옆에서 욕을 해도 이 대통령 천하태평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핫도그를 사 먹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살인자라는 비난까지 나왔지만 태연하게 어린 소녀와 사진을 찍고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는 위험이 과장돼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Eu espero que essa seja a última semana dessa quarentena. 대통령이 방역에 손을 놓은 사이 브라질에선 감염자가 급증해 세계 2위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참다 못한 지방정부 시장은 멍청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f you had a message for President Bolsonaro, what would it be? Mr. President Bolsonaro, please shut up and stay home. Resign.
시민들 역시 시내 곳곳에서 냄비 시위를 이어가며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u acredito que faltou informação da parte dele, né? Ele poderia ter buscado. Se o pessoal continuar subestimando, vai morrer mais gente, infelizmente. Não tem muita opção, né? 브라질의 트럼프를 자처하며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백악관이 브라질발 입국자를 전격 차단하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그의 마이웨이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베 일본 정부가 배포한 국민용 마스크가 또 논란입니다. 한 중학교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수업 후 교실에 남기겠다는 벌칙을 암시하자 이 아베 정권이 충성심까지 강요한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 얼굴이 마스크 2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무조건 2장씩만 준다며 비꼬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아베 마스크 불량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타마 현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아베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알림장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착용 의무를 명시하면서 특히 아베 마스크를 안 쓰는 학생은 방과 후에 교실에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벌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반발했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アベノマスクを忘れた生徒は、少人数教室に残る。アベノマスクというものを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なんかすごい崇め立てます。教育の場に場が宣伝に使われ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 마스크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아베 정권이 충성심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一国の総理になんか忠誠心を無理強いするようなことがですね、現代に起こっているというのは 논란이 커지자 문부과학성은 아베 마스크 착용을 강요한 바 없다고 밝혔고 해당 학교 측은 배려가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갑자기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돈 900억 원대의 지원금을 내겠다고 한 뒤 나온 반응이라 일본 내에서도 속보이는 칭찬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때문인데 국정농단 사태 때 특검 조사를 받은 후 3년 3개월 만에 소환 조사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건 오늘 오전 8시쯤입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이지만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역시 오늘 수사 대상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 없고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회계장부에 반영된 것이라는 반박입니다. 일단 이 부회장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사세 경영 포기 선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다만 이 부회장의 사과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당뇨병 치료제 31종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제조와 판매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미 드시고 계시던 분들은 불안하실 텐데 전문가들은 당장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치료제입니다. 체중 증가와 저혈당 같은 부작용이 적어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포함해 메트포르민 성분이 들어있는 당뇨병 치료제 31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문제가 된 당뇨병 치료제 31종에 대해 국내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이 약들을 복용 중인 국내 당뇨 환자만 26만 명이 넘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에서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이 걱정이 되셔갖고 전화가 이제 많이 오전에 왔어요. 판매 중지된 건 아니냐, 괜찮은 거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약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은 100만 명 중 2명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최고 용량으로 먹었다 하더라도 이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현재 복용 중인 약이 해당되더라도 당장 끊지 말고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은 약에 대해서만 재처방 받을 수 있고 재처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통신 마일리지, 통신사 멤버십 마일리지와는 다른 개념인데 알고 계셨나요? 지난 5년간 써보지도 못한 통신 마일리지가 1,000억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혹시 통신 마일리지라고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너네 알아? 몰라. 멤버십 마일리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최근 LTE나 5G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 대다수는 이동통신 마일리지를 잘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통신 마일리지는 2G나 3G폰 사용자 중 종량형 요금제 고객에게 요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 7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게 특징입니다. 영화, 외식, 쇼핑 등 다양한 제휴업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는 다른 개념. 현금처럼 통신요금이나 로밍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데 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통신 마일리지의 존재조차 몰라 못 쓴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통신 마일리지는 모두 1,154억. 사용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쓰이지 못한 마일리지는 SK텔레콤이 5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LG U+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통사의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용을 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신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통해서 이 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 대상인 예전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반응.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그러면서 종량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지속적으로 1년에 4회씩 SMS 알람을 드리고 있어요. 혹여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 쓰는 마일리지가 없도록 또 다른 홍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공놀이를 좋아하고 애교도 만점입니다. 세관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이 마약 탐지견들이 새 가족을 찾고 있는데요. 일부 시청자분들이 탐지견 훈련 중 마약을 먹거나 중독되는 건 아니냐는 등의 여러 궁금증 물어오셨는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마약 탐지견의 무기는 개코라고 불리는 후각입니다. 개는 사람보다 남배나 예민한 후각을 가졌죠. 생후 2개월이 지나면 사회성을 기르는 공놀이 훈련을 시작으로 1살부터는 16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2살쯤에 현장에 투입되는데 탐지견으로 최종 합격하는 개는 전체의 30에서 40% 정도입니다. 보통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프링거 스파니엘 종이 많은데요. 사람과 교감하고 또 훈련을 즐기는 능력이 뛰어난 견종입니다. 마약 탐지견은 대마초부터 코카인까지 또 신종 마약까지 약 7가지의 마약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마약 탐지견의 마약 중독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밀봉된 마약을 헝겊으로 감싸서 던지고 가져오는 놀이로 특유의 냄새를 익히는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소수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훈련 초기에는 안전망에 넣은 상태로 처음에 훈련을 시작해요.
마약 탐지견은 9살쯤 은퇴를 해서 일반 가정으로 무료 분양되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은퇴 후에 지낼 수 있는 가정도 까다롭게 고릅니다. 서류 심사, 또 신청자 면담, 거주 환경 심사를 거쳐 최종 입양처가 결정됩니다. 분양처를 찾지 못한다면 안락사시킨다는 말도 나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입양이 안 돼도 훈련센터에서 평생 돌봄을 받습니다. 올해 일반 분양 대상은 16마리인데요. 다음 달 1일부터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며 청와대를 떠났던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16개월 만에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승진을 해서 의전비서관에 내정됐는데 이 대통령의 모든 동선을 함께하는 전보다 더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대통령 의전비서관에 내정됐습니다. 지난해 1월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사직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승진해 청와대에 복귀하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의원은 연출 능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도 각별하다며 조만간 정식 인사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한 여권의 대표적 행사기획 전문가입니다. 2018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된 예술단 공연도 탁 위원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탁 위원의 발탁을 두고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큰 이벤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탁 위원을 재발탁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2007년 쓴 책에서 여성을 성적 비하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 행정관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탁 행정관의 사퇴를 만류했고 결국 지난해 1월 사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탁 신임 의전비서관을 포함해 홍보기획 비서관과 춘추관장 등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 대해 KBO가 1년만 징계를 내렸죠. 비난 여론이 들끓으며 강정호를 퇴출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키움 구단은 더 난처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사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서 칼만 안 들었지 살인행위라고. 이제 공은 키움에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론이라든가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거는 계속 이미 그건 당연히 고려하고 있었고요. 관건은 추가 징계 여부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단에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훨씬 엄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SK는 강승호에 대해 KBO의 징계와는 별도로 임의 탈퇴를 결정했고 올해 삼성은 최충현에 대해 KBO 2배 수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구단의 자체 징계 수위에 따라 강정호의 복귀 시점은 내후년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다음은 고수를 찾아서입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움직여도 몸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리스타일 축구의 진정한 달인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민준 기자입니다. 화려한 몸짓에 공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축구 프리스타일러 김태희. 주특기는 바로 비보이 춤에 연결된 기술입니다. 누워서 공을 유지하는 건 기본. 멈추지 않는 묘기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고수에게 공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전! 농구공과 배구공으로 하는 도전. 실수도 했지만 이내 고수의 면모를 되찾습니다. 오케이. 제대로 성공. 축구공보다 작은 공들도 식은 죽 먹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등하교 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발에 이제 감각을 더 기르기 위해서 등하교 때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이제 리프팅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공연 참가로 바쁠 때지만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꿈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한번 거둬보고 싶고 세계대회도 이제 한국에서 개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목표예요. 올해 프리스타일 세계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서울릉 내륙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안개가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 영향을 줄 텐데요. 내일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하늘이 차차개면서 화창한 하늘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광주 25도, 대구 27도까지 올라서 충청과 남부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까지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초여름으로 접어들겠고요. 당분간은 내륙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으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남아 계신 18분 중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기부금 유용 의혹과 할머니 학대 논란까지 일어난 나눔의 집에 거주하시던 분입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과 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동안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킨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들이 다 죽으면 싸울 사람이 없고요. 공식 사진을 받아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0분 중 이제 17분 남았습니다. 90세 넘는 고령이신 이분들에겐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에도 1분 1초가 아까운데 이 고국에서 홀대와 이용을 당했다는 배신감까지 안겨드렸죠. 힘이 약한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초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지켜드려야 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